신문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옥시 파동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주부들 사이에서 화학물질 안 쓰겠다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섬유 탈취제로 유명한 페브리즈에 대해서 이 환경부에서 페브리즈에 들어있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브리즈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잠시 뒤 저희 도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은 그럼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총선 참패 한 달 만에 청와대 그리고 당에서 쇄신 카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리형 청와대 비서실장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발표가 됐고 비박의 여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발표가 됐는데 청와대의 이원종 비서실장 그리고 김용태 혁신위원장 모두 다 이 충청권 인사들이라 어디선가 충청권 하면은 떠오르는 그분의 이름이 벌써부터 생각이 납니다. 청와대와 당에서 벌써부터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물질은 총 몇 가지일까요? 37,000여 종류입니다. 유통 중인 기존 화학물질 37,000여 종의 98%가 그런데 우리 정부가 유해성 심사를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화학물질이 그렇게 많았지만 잘 쓰지 않았느냐, 별다른 문제 없지 않았느냐 라는 이유로 환경부가 유해성 심사를 안 했다. 그렇다면 단 2%만 유해성 검사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이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37,0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 없이 계속 우리는 위험한지 아닌지조차 모른 채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부 장관 이래도 죄송하다라는 말 안 하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최상륙충 1%는 평해튼. 평해튼이 어디입니까? 평양 플러스 맨해튼을 줄여서 평해튼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높은 맨해튼은 비꽃말인데 맨해튼에 빗대서 평양을 비꽃말인데 평해튼에서 포화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평양 맨해튼, 평해튼의 물가는 얼마나 살인적이길래 1% 평양 주민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길래 잠시 후 기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 방금 보셨다면 이번엔 뉴욕타임즈 보도 한번 보실까요? 뉴욕타임즈에는 이 기사가 화제입니다. 트럼프가 지난 40년간 묻 여성에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기사가 뉴욕타임즈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50명의 트럼프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의 증언이 폭로가 됐는데 이 폭로와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트럼프에 맡겨서는 더더욱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트럼프가 지난 40년간 여성들에게 어떤 언사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잠시 후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면에 있는 사건 기사 함께 보시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도 좀 교도소 좀 보내주고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한 50대가 검거가 됐는데 첫 번째 무전 취식, 두 번째 무전 취식, 세 번째 무전 취식, 네 번째 무전 취식, 다섯 번째 무전 취식에도 소원을 못 이루다가 이번 여섯 번째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드디어 교도소행으로 보내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전 취식을 상습적으로 벌인 이 50대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외신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10년 내에 인조인간을 만든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자 150명이 비밀리에 회의를 가져서 이게 시끌시끌합니다. 비밀회의의 어젠다는 의제는 인간의 DNA를 과학자들이 인조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인조인간을 만들자라는 프로젝트가 이 의지였다는데 과연 신의 영역의 과학자들이 도전을 하는 이 비밀회의,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파장이 큽니다. 화학세제 불안하다. 직접 만들어 쓸래요. 이른바 노케미족, 노케미컬을 줄여서 노케미족이 늘었다. 살균제, 탈취제 이런 것들 주부들이 직접 만들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성분으로 살균제를 만드는 그 살균제에 대한 공부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요즘 주부들이 특히 이 노케미족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잠시 후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국제, 북한, 정치, 사회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돌직구쇼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모란봉 악단에서 새로운 걸그룹 뺨치는 안무가 공개가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외신은 김정은이 직접 만든 이 모란봉 악단을 일컬어서 대한민국의 소녀시대를 따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도대체 모란봉 악단에서 새롭게 공개한 새 안무는 얼마나 화려하길래 이런 수식어들이 나오는 걸까요?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모란봉 악단입니다. 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모란봉 악단이 무대 위에서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인데 기존에 없었던 이런 손 안무와 특히 이 스텝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의 걸그룹처럼 모란봉 악단 단원들이 이렇게 대형을 변화하면서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어깨춤 추고요. 약간 원더걸스 태미춤 비슷하기도 하고 손 안무도 이렇게 새로 들었고요. 확실히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정은의 지시로 모란봉 악단의 안무가 화려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유선 변호사님, 지금 새롭게 공개된 모란봉 악단의 안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가 하면 확실히 화려해졌습니다. 전에는 이제 비교하자면은 안무가 전에는 발레에 가까웠습니다. 발레의 안무는요, 선이 어깨선을 절대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안무만 했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댄스에 방송 댄스에 가까운 안무를 선보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로테이션, 위치 변화도 있고요. 몸을 이용하는 몸의 변화도 크고요. 그것보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패션인 것 같아요. 예. 패션이 무릎 위 스커트에다가 신발이 스트랩 슈즈라고 해서 발목을 감는 슈즈죠. 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것도 그 슈즈인데요. 최신 유행 슈즈거든요. 이 신발까지 신은 다음에 굉장히 화려한 안무를 보여주는데 마치 좀 고려 항공의 승무원 같은 느낌도 주면서도 아름답네요. 예. 김정은이 직접 만든 이 악단이 모란봉 악단인데 윤태곤 실장님,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북한 취재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북한의 대표적인 악단과 밴드가 시대마다 달랐는데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걸그룹 댄스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점점 변화하고 있죠. 모란봉 악단은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왜 중국에서 한번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무산되고 이게 걷어가지고 들어왔다. 맞습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그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모란봉 악단 자체가 2012년에 창설이 됐거든요. 예. 모란봉 악단은 군 직속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 이제 비서죠. 김정은 비서의 직접 지시로 해서 창설이 됐는데 원래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단은 만수대 예술단이라고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레형 이렇게 짓을 하는 거기는 중앙당 직속이고 만수대 예술단이 유명한 것은 그 가극 피바다 이런 걸 이제 만든 데죠. 예. 근데 이제 가벼워진다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댄스로 간다 이런 건데 치마 길이가 또 짧아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11일 날 공연을 해가지고 14일 날 녹화 방송을 한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여러 중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런 모란봉 악단 같은 곳이 행사를 하고 며칠 있다 방송을 하고 이 유튜브에도 사실 다 공개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행사 때 보면은 행사 끝나고 나서도 김정은이 계속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민복 말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양복 입고 이거하고 저는 맞물려 가는 걸로 보는데 북한이 이제 북한 자기 인민들한테는 우리가 이제는 뭐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흥도 즐기고 뭐 정상 생활로 가라라는 이 그 시그널을 계속 방송을 통해서 보내는 걸로 보고요. 예. 저는 이제 모란봉 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점 강화되고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설주, 북한의 퍼스레이딩 리설주 자체가 이제 가수, 이쪽 악단의 가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펑리위안 여사도 이제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뭐 효과는 계속 나타날 것 같고 네. 정치 경제적 개혁 개방은 모르겠는데 문화적으로는 좀 뭐랄까 이런 풀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강화될 것 같네요. 확실히 모란봉 악단의 저 안무가 이 걸그룹들이 이제 대형을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안무로 좀 바뀐 모습인데 아까 저희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지국장이 이 평양을 취재하면서 쓴 내용인데 평해튼이라는 새로운 신종어가 기사에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평양과 맨해튼을 합쳐서 평해튼이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북한 1%들이 어떤 삶을 누리길래 평해튼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까? 평양 자체가 북한에서도 가장 예외적인 지구인데요. 거기에서도 그 평양 과학자거리, 미래 과학자거리에 있는 분위기가 뉴욕의 맨해튼을 연상한다고 예. 해서 도쿄 지국 워싱턴 파원 도쿄 특파원이 평해튼이란 말을 붙였네요. 그 우선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상위 1%로 네. 외화거리 기업을 담당하는 돈주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소비층이고요. 주로 가족들이 이제 노동당의 고위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우선 글로벌 해외 브랜드 옷을 입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지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여자들은 엘르, 예. 남자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어. 이런 것들을 주로 입고 북한에서도 엘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입는다 뭐 이거예요. 자라나 이런 브랜드들 갖다가 중국을 통해서 수입해다 있는답니다. 친구들이 북경을 가거나 저 중국을 가게 되면 이런 걸 사다 달라고 쇼핑 리스트를 주면은 거기서 수입해 온 것을 주로 입고요. 그다음에 커피숍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제 들어오는데요. 예. 커피숍 우리가 여러 번 소개도 해드렸지만 이번에 특파원 여기 소식에 따르면은 커피 가격이 4 내지 8달러. 그다음에 아이스 모카 커피는 9달러. 얼마입니까 그러면? 스타 만 5,000원 정도. 만 원 정도죠. 1,500원 정도. 미국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아이스 모카가 5,600원 정도 스타벅스가 한다니까 2배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먹고 있고요. 이탈리아 피자집도 있네요. 피자나 그다음 비싼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성형수술도 한답니다. 아, 평양에서 성형수술도. 성형수술 하면 또 우리나라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흉내를 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로 가벼운 쌍꺼풀이나 코 높이 있는 수술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1%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1%가 아니고 0.01% 정도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0.01%다. 기사의 말미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화는 이제는 가난은 우리가 같이 가난하자 하는 문화를 북한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가난도 평등하지 않게 누리는 북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 것이 이 기자의 지적입니다.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월요일의 남자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북한학과 주임 교수 출신이세요. 모란봉악단의 이 걸그룹 안무라든지 아니면은 평양 1%, 0.1%의 뭐 커피 한 잔에 1,500원. 저걸 우리가요 참 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얘기했을 겁니다. 북한을 볼 때 이제 통째로 보자. 그동안의 이제 습관은 뭐 김정일 체제가 뭐 미사일 핵무기라든가 어떤 그 사회 통제 기구를 발동하고 있느냐, 막 그렇게 정치 뭐 체제, 뭐 경제를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분명히 이제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탈북자 진술을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저거 일단 흥미로우니까 보기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 모란봉 뭐 악당이라든가. 그런데 이게요 북한이 아무리 북한이 사회를 통제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많은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같은 경우도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합니다. 탈북을 해서도? 예. 예. 뭐 특히 주말에 통화를 하고 무슨 대화를 안 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당 대표 대회에도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고 오. 과거 같은 뭐죠? 이건 북과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예.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의 체제가 은근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사회든지 뭐 상층부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야말로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짐덩어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짐덩어리죠. 정말 잘 알아야죠. 정말 짐덩어리예요. 뭐가 이게 공포스럽고 북한이 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는 안 되죠.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아무리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북한 문제도 정치, 경제, 군사, 애교 안보도 중요하지만 바로 저런 면들을 문화적인 면에. 흥미를 가져도 좋아요. 북한이 물론 폐쇄적이고 다른 사회보다 우리보다 훨씬 유치할 수는 있지만 예. 언제든지 우리가 변해왔듯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의 흐름에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같은 민간인들도 아 북한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해서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첫 방송이 북한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거 예. 단순하게 대북 경계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 사회가 우리 사회 일부로서 어떻게 다가오냐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북한을 좀 통째로 보는 습관을 갖고 좀 북한에 대해서 편안함을 갖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북한학과 주임 교수 출신은 뭔가 시각이 다릅니다. 아, 근데 지금도 주임 교수예요. 예, 지금도 주임 교수죠. 북한학과 주임 교수는 역시 다릅니다. 첫 소식으로 모란봉학당과 평양의 1%의 조금은 불편한 평양 속의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 쇼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뉴스를 본격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섬유 탈취제로 유명한 페브리즈에 대해서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 페브리즈 속에 들어있는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섬유 탈취제로 사실은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저희 집에서 참 자주 쓰고 있는데 이 페브리즈 살균제 성분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많은 소비자들과 주부들은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미 전 의원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환경부가 무엇을 요청한 겁니까? 이 페브리즈의 회사가 한국 P&G인데요. 예. P&G 회사에다가 성분 공개를 요청해라라고 공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P&G도 잘 알 거거든요. 이번 옥시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기업이 조금 늦장 대처를 했을 경우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진다면 회사가 거의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 성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페브리즈를 들어서 뿌리셨는데 많은 저 같은 소비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됐던 거는 기화가 돼서 이 공기 중에 날아가게 되니까 폐로 흡수가 되기가 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페브리즈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안에 있던 액체가 이렇게 분무가 돼서 나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살균제의 나쁜 성분이 혹시나 폐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큰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유해 성분이라고 하는 게 제4급 암모늄염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에 따르면 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보니까 쥐의 폐에 똑같이 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발견되더라. 그렇기 어. 때문에 이게 과연 사람의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겠느냐. 아직 뭐 구체적인 피해자가 나왔다거나 이런 정황상 증거는 없지만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하고요. 특히나 저 페브리즈를 뿌리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옷이나 옷장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좀 빠른 조치를 취하는 거 잘한 측면으로 보이고 예. 한국 P&G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윤선 변호사님께서 이 페브리즈 뒤에 있는 성분표를 계속 이 방송 중에 꼼꼼히 살펴보고 계신데 지금 일각에서 흡입 시 폐 상피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뭐 독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살균제 성분이라든지가 성분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없습니다. 예. 성분은 뭐라고만 써 있냐면은 물, 건조제, 탈취제, 용매, 계면활성제, 산조절제 정도만 적혀져 있죠. 정말 중요한 화학용품이 화학품 물질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고요. 단 아주 눈에 띄게 큰 글씨로 뭐가 하나 적혀져 있네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바로 KC 마크입니다. 예. KC 마크인데 저는 황당해요, 이 기사를 보고. 예. 왜냐하면 첫 번째 김병민 의원이 전달해 주신 게
정부가 P&G에게 성분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면서요. 예. 뭔지도 모르고 KC마크 줬다는 거예요? 아, 정부가. 몰랐네요. 뭔지도 모르고 KC마크는 줬다는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그걸 밝히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음. 아니 그러면은 이거 제조업체도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숨기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건지 나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황당합니다.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네. 정부에서는 99.8%, 그러니까 98%의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안 했다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페브리즈의 살균제 성분 또한 모르고 KC마크를 준 셈이군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적어 놓을 의무 또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KC마크를 함부로 주었다라는 것인데 여러 번 오늘 저는 전부터 계속 정부의 책임론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살균제 성분의 인체 성분의 유해성을 정부가 여러 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남탓. 법률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제2의 일종의 세월호 사태라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무책임한 태도, 이제 페브리즈에서는 조금 전향된 패드를 보여서 드디어 이제 좀 유해성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겠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예. 그럼 그 전까지는 뭔지도 모르면서 KC마크를 줬구나라는 정부의 이 직무유기의 이 위법성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히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 페브리즈의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은 팩트. 그런데 그 살균제 성분이 구체적으로 인체에 어떻게 독성을 발휘하는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페브리즈가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 임윤선 변호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제가 좀 환경을 좀 오래 다뤄왔는데 사실 인공적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게 10만 건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화학물질 우리가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플라스틱도 화학물질이죠. 화장품도 화학물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화학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건 3만 6천 건인데 이것을 지금 그 업체 책임 하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화학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전부를 다 조사를 하라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98%가 지금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맞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기업체 책임 하에서 해왔던 것이고 혹시 지금 페브리즈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 다 쓰이고 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 거는 그 성분을 우리나라만 가습기를 쓰고 그 안에 살균제를 넣는 것이 우리나라만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요. 유해성 검사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유해성 예. 검사라는 건 그 물질에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실험하는 것인데 정확히 두셔야 될 것은 동물 실험입니다. 하나의 검사에 대해서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동물에 투여해가지고 독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과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사실 정부가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반대했어요. 많은 업체들이 세상에 이런 법은 없거든요. 이 모든 예. 화학물질 유통하는 곳에 대해서 정부가 검사하라는 법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다녀야 될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하고 인력인데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파급 효과를 가지고서 이 유해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독성이 있는 것부터 하고 있는데 이걸 당장 98%를 다 하라. 빨리 하라. 이건 좀 제가 보기에 좀 과도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내놓아서 사람들이 알 권리를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시의 행태를 보면 숨기고 은폐하고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은 없다. 이게 어찌 보면 기업의 속내이고 행태이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예.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중간 정도의 입장인데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업이 이렇게 했다는 걸 정부가 검사할 책무는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화평법이라는 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논쟁적입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기업에서 말했던 그 규제 혁파의 상징으로 보고 있고 지금 옥시 사태 이후에는 이 법을 더 강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화평법에 보면은 현재는 위험 성분, 기능, 함유량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요.
근데 이제 이 강조하는 쪽에서는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예. 주장하고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옥시 사태가 왜 한국에만 벌어졌냐 하고 맞물리는 건데 왜 우리 은나노 세탁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히트 쳤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렇게 상품화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못했대요. 왜 못했는고 하니 그 당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당국에서 좋다. 근데 당신들이 이 은나노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럼 이 세탁을 한 물에 대해 해가지고는 혹시 이제 뭐 다른 화학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지를 증명한 걸 들고 와라. 그거 보고 우리가 해주마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다 예. 제출할 게 없는 거예요. 상품화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는 상품화를 포기했는데 한국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정부가 하나하나 검사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게이트키퍼 역할은 해야 된다. 그렇죠. 이번 문제지. 일을 계기로 예.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화학 물질을 아예 쓰지 않겠다. 이른바 노케미컬족, 노케미족이 늘고 있다는데 임순 변호사님, 노케미족들 뭐 이런 가습기 탈취제도 직접 집에서 그래서 천연 성분로 만들어 쓴다. 예, 저 그만 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예. 네. 좀 불안해요. 여기는 분명히 안심하세요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가습기 살균제에도 안심하세요라고 써 있었고 예. KC 마크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안심하세요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전달해 드릴 뉴스인데요. 네. 바로 화학물질 포비아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예. 지금 이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은 어머니들이 아주 뭐 대폭적으로 기피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촉발된 불신인데요. 이제는 그래서 물티슈도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아, 물티슈도 안 쓴대요. 네, 물티슈를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티슈 안에 분명히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느냐? 아, 물티슈 안에 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만 있으면 마르죠. 말라버리죠.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못 마르게 하고 예. 일종의 약간의 살균 제품이 들어갔을 텐데 그럴 바엔 차라리 행주를 써서 빨아 쓰겠다라고 해서 행주를 쓴다고요. 또 여름이라서 이 에어컨을 써야 되는데 에어컨 필터 청소제 있었잖아요. 예. 이 청소제에도 분명히 살균제가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못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트에서는 표백제 판매가 20% 가까이 뚝 떨어졌고요. 탈취제, 방향제 같은 것도 이것도 다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15%, 16%씩 지금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신 직접 계피, 녹차, 뭐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등을 이용한 직접 제조법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예, 김병미 의원님은 특별히 아직 어린 아기 쌍둥이, 딸 쌍둥이를 둔 쌍둥이 아빠로서 페브리즈도 많이 쓰실 테고 가습기도 많이 쓰고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물티슈도 많이 쓰실 테고 네. 가장 이 화학물질 노케미족 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텐데 기업 측에서 내가 어떠한 화학물질을 쓰고 있다, 이 제품에 네. 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네.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반드시 필요하죠. 저도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얼마 전부터 집에 물티슈를 잘 안 써요. 예. 애들이 귀저귀를 좀 늦게 떼갖고 아직까지 귀저귀를 차는데 밖에 나간 물티슈가 가장 핵심이죠. 왜냐하면 귀저귀를 벗기고 응아를 했으면 응아를 닦아줘야 되니까 이걸 그렇죠. 어떻게 행주 맨날 갖고 다니면서 화장실 빨아가고 합니까?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다 그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을 때마다 불편하고 찝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선 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생활 곳곳에 화학물질이 아닌 것들이 없거든요. 하지만 대표적인 생활 필수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품에다가 표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할하는 하나의 포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이트 같은 거를 정부가 운영해서 거기에 제품을 검색만 하면 여기에 대한 유해성이나 실질적인 들어간 원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나올 수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옥시 사태, 페브리즈 논란들을 보면서 이참에 먹거리 엑스파일 말고 생필품 엑스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서 총선 참패 이후 새로운 인사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사카드 청와대에 비서실장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충청 비서실장으로 등판을 하게 됐는데 이것과 반기문 대망론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말고 여당에서도 함께 새로운 카드들이 구원투수들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구원투수들 면면을 보면 어디선가 그의 향기가 난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지 많은 분들 눈치채셨죠? 바로 이 세 사람의 구원투수입니다.
어디선가 그의 향기가 난다. 첫 번째,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원종 비서실장. 고향은요, 충청북도 제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충청남도 공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뽑힌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인 김용태 신임 혁신위원장은 충청 출신이에요. 대전광역 출신입니다. 3명 다 충청. 그렇다면 대선을 앞두고 그 반기문 총장과의 어떤 연관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 스튜디오에도 충청에 딸 한 분 계신데 임윤선 변호사님. 그는 누구인가요? 반기문 총장을 말하는 거죠. 아, 저 아니었어요? 아,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월요일 아침부터. 무리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왜 꼭 충청북도 하니까 무슨 배경음악을 전원일기를 깔아주십니까? 아, 좋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니, 충청도도 다 도시가 있고 3층 예. 이상 되는 건물도 많고 도시화 됐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좀 발전해 드리자면요. 아, 네. 어제 전격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비서실장이 전격 교체가 됐어요. 네. 바로 이제 이원종 신임청 비서실장이 나왔는데 이분에 대한 이제 분석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관리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전까지는 김기춘 실장이나 이병기 실장 등은 정무형 비서실장에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행정통인 관리형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것은 임기를 얼마 안 두고 흐트러질 수 있는 기강을 좀 잡고서 기존에 벌여왔던 일을 마무리하는 데 의의를 둔 거 아니겠냐라는 분석이고요. 예. 두 번째 분석이 이제 가장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는 분석이죠.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충청. 그것도 충청북도 출신의 비서실장이다. 그것도 음성과 충주 바로 옆에 있는 같이 태백 지역으로 구별지어질 수 있는 제천 출신의 비서실장이다라는 거죠. 예. 바로 그리고 게다가 이분은 청명회의 멤버인데 그 청명회라는 충청도 사람들의 모임에 또 누가 회원이냐? 바로 그 반기문 총장이 그 청명회의 멤버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 솔솔 바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용태 혁신위원장까지 엮여서 충청권 대망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하여 이원종 비서실장, 당연히 기자들이 물었겠죠. 반기문 총장님이랑 친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글쎄 남들은 두텁다 하는데 나는 뭐 그냥 같은 고향 사람이라 어쩌다 한번 옆에서 밥 먹은 게 전부라고 하면서 극적거렸다고 하죠. 오늘 이 3명의 인사카드를 보면서 경향신문에서 아주 재미난 만평을 하나 보도하고 있는데 경향신문 만평 한번 볼까요? 과연 이원종 비서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반기문 총장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올드보이라는 경향신문 만평의 제목입니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의 인선 카드를 보면서 반기문 총장이 야 이거 노저울한 얘기다. 노저울한 얘기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데 박상철 교수님. 노저울한 얘기다. 70대에 충청 출신에. 제가 50대 후반인데 저보다 정치하라 그러면 그래요. 야, 50대 후반이 무슨 정치냐. 근데 이제 70은 넘어야 될 것 같고 나이의 장벽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이는 뭐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박 교수님 정치하려면 아직 한참은 더 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제 이원종 비서실장이 발탁됐다라는 것을 듣고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오늘 아침 얘기 분위기는 거의 충청 대망론으로 이제 몰고 가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번에 이제 인적 쇄신, 총선에 대한 그 성남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랬을 때 처음에는 공천 과정에서 친박의 어떤 그 계파 갈등을 조장했던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손 누구였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지금 현기환 그 정무수석이 좀 희생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건재하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물러나는 걸 보고요. 만약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그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이 존재감이 있었거나 또 총선 과정에서 청와대에 압력을 넣은 사람이다라는 주목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물러난 것은 크게 인적 쇄신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현기환 수석은 안 그렇죠. 물러나고 웬 이병기 비서실장이 물러나더라. 그리고 선거 때 실패했던 친박 사람들을 다시 또 경제수석으로 등용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이원종 비서실장 정도면 무게감이 굉장히 크죠. 예. 저는 이원종 비서실장이 등장함으로 해서 역할하고 상관없이 국무총리 역할은 더 존재감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금 충청대망론이라든가 충청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어떤 그 정치적 판단을 감안한다면은 어쩌면 대통령이 이번 총선하고 상관없이 총선을 졌구나. 이거 뭔가 이 반전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반성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내 카드를 직접 내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 등장이 오히려 뭐 네임드 현상이 아니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원종 비서실장의 등장이 예. 어떤 큰 여권의 큰 그림으로도 볼 수 있다. 저는 어제만 해도 그냥 무의미하게 봤고 그냥 그 관리 내지는 어떤 정책 중심의 그런 그 비서실장 청와대 역할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느낀 것은 전혀 다른 걸로 느껴요. 전혀 다른 거다. 이원종 비서실장에 대해서 양력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이한 점이 말입니다. 최신대를 졸업해서 전하고 공중전화 동전 수구먼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정성희 의원님,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원종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가 서울시 나갈 때 그때 행정국장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명민하고 소통을 잘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라서 그 방에 자주 놀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굉장히 스마트한 이런 그 성격이라 그렇게 고생한 출신들을 몰랐는데요. 사람들이 최신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당시 최신대라고 2년제 대학이 있었는데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거길 다닌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성균관대 야간대학을 갔는데요. 야간대를 다니면서 행시 합격한 것도 예, 독특하네요. 최신대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동전 제일 먼저 한 일이 구급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 당시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공중전화 박스를 다니면서 동전을 모아오는 일이에요. 그렇죠. 동정이 참여한 빼고. 그게 엄청나게 중노동이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공무원을 하면서 생시 공부할 때도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해서 폐결핵이 걸려서 당시에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이원정 수석의 발탁이 오늘 신문 많은 데서 사설로 비판적으로 그 대통령이 지금 우리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인사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견 동의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사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의 선에서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개혁적인 인사폭이 이 정도다. 네. 만약에 지금 뭐 야당이 얘기하는 정도의 통합형이라든지 뭐 돌파할 수 있는 인사는 대통령으로서는 쉽지가 않았을 거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는 아마 최대한의 그러니까 소통 의지를 야당과 국민과 그다음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사는 보여줬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게 평가를 합니다. 독특한 이력이 있는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 총장과의 인연에 대해서 뭔가 깨끗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물었는데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기문 총장과의 인연이 깊다는데요. 깊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같은 고향 출신인 거는 맞습니다. 반 총장이 대통령 수석 비서관 할 때 부부 모임으로 청와대를 초청받아서 식사하는데 옆자리에 있더라. 이렇게 말했고요. 반 총장과 청명회 모임 함께해서 친분이 두텁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명회란 모임이 있나 처음 듣는다. 윤태호 실장님. 이 충청 포럼이 있기 전에 사실은 충청도 출신의 이 공직자들의 모임 청명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청명회가 있죠. 그리고 이원종 이제 실장도 멤버긴 한데 자기가 그만큼 거기에 이제 뭐 강한 멤버십이라든지 신경을 둔 건 아니다. 이 정도 발언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어느 고등학교 동문회인데 잘 안 나간다라는 그 비슷한 의미인 것 같고 이원종 실장에 대해서는 저는 박 교수님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게 또 물론 이제 정 의원님 말씀처럼 박 대통령의 지평 내에서는 괜찮은 인사 카드인 건 맞는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건 아니다. 나 하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 실장 밑에 3명의 수석의 삼각편대는 더 강해지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우병우 민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선임으로 사실은 영전했습니다. 영전했죠. 정책조정수석으로 3명이 올라갔는데 이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기환 수석 같은 경우엔 총선 이거 문제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여권 내에서도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이 어쨌다 최근에 뭐 어버이 연합이 어쩌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경제가 이렇게 된 거는 안종범 수석이 제대로 못해서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있는 사람인데 이 세 명에 대한 강력한 신임 그리고 이원종 실장은 저는 이제 일을 잘하실 걸로 봅니다만은 과연 이 수석들에 대한 장악력이 얼만큼 있겠느냐. 이분이 42년생이에요. 예. 75세죠. 행정고시를 1966년, 50년 전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한 2살, 3살, 뭐 이게 현기환 수석 4살, 뭐 저기로 치면은 이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치면은 태어나기 전에 행정고시 합격한 분인데.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예전에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석이나 뭐 당에 있는 사람들 이분은 존중은 하겠지만은 과연 소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극히 좀 비판적입니다. 네, 그 소통은 아마 이 개편이 끝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일부에 대한 인적 쇄신을 보여주기 위한 개편 과정이었다고 보고 아마 소통의 방점을 찍는 개편의 하이라이트는 정무장관직 신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일 건데 결국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 가지고 지금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개혁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 비서실장에 대한 개편과 어저께 수석 2면에 대한 개편 과정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을까요? 그럼 지금 와서 새로운 국정 동력들을 가지고 여지까지 왔던 3년 이상의 활동들을 전면으로 다 뒤집어 버리느냐. 그건 저는 불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경제수석 강석훈,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이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초기 설계자,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정도전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설계자들과 함께 임기 끝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데 방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비서실장의 그 임명도 그런 궤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첫 번째는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은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국정을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소통도 있지만 완벽한 국정 장악 끝까지 그 국정 장악이라는 거에는 기저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임명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직사회 내부의 평을 보게 되는 굉장히 그 평은 좋은 거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임명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청와대가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이번 비서실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비판과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떠나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진들 모아봤습니다. 박 교수님, 이병기 비서실장, 국정원장까지 했던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석 부선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이른바 청와대 3인방, 나쁘게 말하면 문고리 3인방에게 묶여서 꼼짝달싹 아무 일도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이번 청와대 인선을 봐도 결국에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병기 전 실장이 됐죠. 저분이 이번 정권에 들어섰을 때 박의 남자로서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분이고 주일대사 갔을 때도 가장 중차대한 일이 생겼을 때 구원투수일 것이다. 본인은 사실은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주중대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정원장까지 왔는데 국정원장을 그분으로 두므로 해서 야당이 불만이 약간 잠재워질 정도로 여야가 괜찮게 생각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또 청와대로 이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병기 실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김기춘 실장 이후에 청와대를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주겠구나. 근데 꼼짝달싹을 못 해버렸어요. 즉, 물론 고 성완종 회장의 어떤 내상을 입었던 것도 있지만은 방금 이야기 나온 문고리 권력들의 그 힘이라는 것이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느낀 건데 저는 이병기 실장도 저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완종 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인물 중에 고건 그 전 총리라고 있어요. 예. 충청도의 고건이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정말 자기 힘으로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 이원정 실장이 들어가서 저는 이병기 전 실장과 비교도 못할 만큼 어떤 실장으로서 대통령과의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구조를 할 것인가, 또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그 수석들과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방금 박상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우려를 개인 SNS에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은 검거하고 합리적인 분이었다.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도 절대 국내 정치 개입 않고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분이었다. 그런데 그러던 그도 세간에서 염려하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퇴임을 했다. 오늘 뭔가 지칭어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그도 세간에서 염려하던 그 벽을 넘지 못. 문고리 3인방이죠. 솔직히 말해서. 혹시 그의 퇴임으로 나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김병미 의원님, 예. 여당 출신이시고 또 싱크탱크까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하시기에는 조심스럽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박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났고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네. 이 국면에서 큰 사고 안 치고 이 정도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문고리라고 표현해서 그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개선, 개신, 쇄신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신의 경제에 오르셨다라는 얘기를 당 내부에서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딱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존경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분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결국 청와대를 공격하는 예. 흔히 말하는 이재희의 그 전술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예. 어찌됐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 대통령의 외로움을 같이 옆에서 동지적 관계로 달래주면서 청와대 정치를 장악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게 사실 맞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재 전 대표와의 관계가 그런 식의 나름대로 관계를 보여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가깝고 편하게 청와대 이야기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십수년 동안의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바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보좌관을 지냈던 그분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난다라면 편안하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과거의 십상시 논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함께 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대통령께 가장 편안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만약에 뭔가 국정을 농단하고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겠죠. 하지만 현재로서 과정에서 그렇게 큰 엄청난 문제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나머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큰 틀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른들을 늘 비서실장의 자리에 앉혀놨던 것 같아요. 과거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 역할이었던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뭐 남은 1년 6개월 동안에 비판만 할 거리는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송혜교 선생님이라는 극존칭까지 쓰면서 근로정신대 한 할머니가 송혜교 씨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지를 좀 출력을 해봤는데요. 송혜교 씨가 일제강점기 때 근로정신대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을 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편지를 썼는데 송혜교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일제강점기 1944년 나주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14살 때 일본인 교장 선생과 일본 헌병이 우리 교실에 와서 일본에 가면 중학교 보내준다,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감언 이설에서가 일본에 갔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다 경찰서로 가둔다는 그 한마디가 너무도 무서워서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94년 5월 31일 아침 24명 나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역에 도착해서 목포, 광주, 순천 여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만난 학생이 138명이 강제로 연행된 것입니다. 그날 밤 여수 항구에서 저녁 7시에 배를 타고 밤새 울면서 갔는데
아침이 되어 시모노 세키에 도착했다고 모두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기차에 태워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비행기 만드는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당한 서러운 흘린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가보지도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맞아가면서 배고픔, 서러움을 견디면서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한 그 결과는 너무너무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나고야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이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전남에서 같이 간 학생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장 속에 깔렸으나 3시간 만에 구조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라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을 송혜교 선생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제의를 거부하는 훌륭한 결심을 했다는 말에 눈물이 나고 이 할머니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얼마나 기뻤습니다. 날개가 달렸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라는 편지, 손편지가 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 어린 시절, 국민학교 시절 때 억지로 부모님이 끌려간다는 말에 무서워서 갔던 할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슴에 이 대못들이 많이 박혔겠구나 라는 마음도 있고. 이게 먼저 어떻게 공개된 편지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혹자는 송혜교 씨 측에서 공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양금덕 할머니가 소속되어 있는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측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예. 바로 이 할머니가 송혜교 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건데, 여러 가지가 눈에 띄어요. 먼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한 것도 눈에 띄고, 오타 하나 없는 것도 눈에 띄고, 많은 게 노인분들은 많이 배우셨어도 했습니다를 읍니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땐 그게 표준어였기 때문에, 맞는 표기법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다 씁니다라고 쓴 것도 그렇고, 이분이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글도 많이 읽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아마 이걸 겁니다. 이분이 근로정신대를 사람들이 많이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섹스 슬레이브라고 불리는 정신대 문제는 많이 알고 있어도 그 근로정신대 문제는 관심을 많이 못 가지고 있는데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99년에 일본을 상대로 일본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다 졌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송을 해서 1, 2심은 다행히 승소를 했는데 미쓰비시 쪽에서 상고를 한 바람에 지금 대법원에서 몇 년째 계류 중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송혜교 씨 덕분에 이 문제가 촉발이 되자 굉장히 드디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는 내릴지 모릅니다. 여기 사학과 출신도 계시지만, 근데 최소한 역사라는 거는 아주 작게는 내 이웃,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역사를 모르면 비판을 받는 것이고. 왜냐? 내 이웃에게 자꾸 내가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내 삶을 이해해줘서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해준 송혜교 씨한테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나 보다 싶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말로가 좋지 않았죠, 정 의원님? 미쓰비시 중공업 전범 기업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일제 유산을 산업화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록한다 했을 때 저 미쓰비시 중공업의 과거 그것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이 돼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도 했죠. 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미쓰비시 중공업 우리나라 현재 점검 기업으로 지정돼서 우리나라 국제증명에 입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송혜교 씨가 참 행운이다.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송혜교 씨가 거절한 것은 미쓰비시 자동차 광고예요. 그것도 본인이 이제 아마 서경덕 교수한테 물어봐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고 거절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미쓰비시 자동차 광고였는데
연비 조작이 드러나서요. 어허.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가 폭락을 했군요. 심지어 지난주에 바로 닛산이 미쓰비시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저걸 거절한 이후에 미쓰비시 자동차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걸로 봐서 송혜교 씨가 참 행운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게, 이런 행운이 할머니가 빠르네요. 송혜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일까지 편지를 보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는 이 할머니한테 편지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그럼요. 감사 인사도 드리고 예.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소송이나 근로정신대 문제를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도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발 벗고 나섰으면 우리 송혜교 씨가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변호사들 사이의 신풍속도 서로 범털을 맡으려 접견 쇼핑을 하고 있다. 여기서의 범털은 개털의 반대말, 호랑이 털이라는 얘기인데 김병민 의원님, 우리가 예. 정은호 게이트를 보면서 참 자기가 말이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많긴 많더군요. 그런데 돈 있는 수감자들이 구치소에서 변호사 쇼핑을 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털들은 구치소도 좀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은호 게이트 사건에서 드러난 일인데 정은호 대표랑 이 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가 어떻게 수임 관계를 따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 쇼핑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변호사 쇼핑이라는 게 돈 많은 정은호 대표 같은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됐으면 변호사들이 가서 접견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어허. 어도나도 가서 접견 신청하면서 면회도 하고 면담하면서 수임을 따기 위한, 사실 그러다가 정은호 대표 같은 사람 한 번 딱 잡으면 대박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건인 것 같은데 최유정 뭐 변호사가 100억. 예,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선임이 됐냐면 때마침 정은호 대표랑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돼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숨투자자문의 그 대표였던 거죠. 그래서 송 대표 같은 경우가 실제 최유정 변호사를 통해 갖고 1심에선 징역 4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실력 있더라라고 해서 그런 변호사 쇼핑 과정에서 두 분의 관계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보면서 많이 씁쓸해요. 그리고 변호사 주변에 보면 이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많이 되고 양성되기 예. 시작하면서 변호사 업계도 뭐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로펌에서는 여변호사들한테 일부러 더 짧은 치마를 입히거나 해서 그런 구치소에 더 자주 가서 만남을 갖게 하는 이른바 이런 변호사 쇼핑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우리 임 변호사님 같으신 분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를 데 없습니다. 아니 그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임 변호사님. 네. 임 변호사님은 뭐 이렇게 설마 이렇게 치마 짧게 입고 뭐 이렇게 만나러 가고 그런 거 안 하죠? 방송하느라 바쁘잖아요. 제가 잘 알죠, 사실은. 개인적인 스케줄. 예. 저희 이제 갈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의상을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정비하고 가는 스타일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는 게 그럼 변호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 찾아오면서 갑질해야 되나요? 이제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좀 그만큼 이해해 주셨으면 힘들어졌다. 좋겠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교육부에서 6억 원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성교육 자료 치고는 여전히 황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또 이 교육 전문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게 좀 교재가 좀 황당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좀 수정 보완이 됐는데 수정 보완된 것도 이제 문제라는 내용인데요. 예. 그 남녀 간 고유정적인 뭐 성관념이나 이런 차이를 갖다가 너무 부각하거나 남자는 항상 뭐 성에 굶주려 있고 여자는 항상 판단력이 미약한 심신미약한 존재로 그렇게 그려진 대목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들이 바로 저런 건데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자제하라. 네. 자극 주는 옷차림을 피하라.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등등이에요. 너무 완전히 고정관념이죠. 지금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자제하라는 저것만 해도요. 요즘 결혼하는 남녀의 평균 연령이 30이 넘었죠. 첫 출산도 30이 넘었습니다. 30살까지 성관계를 자제하라는 것이 좀 현실에 맞나. 로미오와 줄리엣도 14살이었고 성춘향과 이몽룡도 16살이었는데 30살까지 아무것도 예. 하지 말고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시대에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그 짧은 치마나 이렇게 자극적인 옷차림을 자제하라.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폭력 문제에서 여성 책임론을 낳을 때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청소년 성교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압니다.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앉아서 만드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책상 머리에서 앉으니까 좀 현실과 동떨어진 저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해. 뭐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인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직업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피날레 기사입니다. 그 순위를 지금 공개합니다. 1등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에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이 3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소방공무원 1위를 했고요. 그 뒤로 뭐 환경미화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3위, 교사가 4위, 교수가 5위, 가수가 40위, 모델이 41위, 노조위원장도 있네요. 42위, 상인이 43위. 그런데 44개 직업 중에서 국회의원은 꼴찌. 정성희 위원님, 국회의원은 꼴찌. 우리 소방관은 1등. 이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재밌는 것이요. 이제 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감도 변명돼 있지만은 소방관들이 1위인데 사실 자식한테 시키고 싶은 직업으로는 또 1위가 아니에요. 예. 공무원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으로 나왔는데요. 그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사회적인 존경과 그걸 자기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약간 그런 씁쓸한 마음도 드네요. 박 교수님, 사실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소방관의 서름은 많습니다. 하는 일이 참 위험스럽기도 하지만은 죽어서도 경찰보다 못한 묘지에 묻힌다.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존경을 받는 것은 역시 저 직업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는 건데 존경만이 아니라 정말 할 만한 직업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처우 문제가 좀 파격적으로 개선되는 것 뒤따르면 훨씬 낫겠죠. 예, 이 기사를 계기로 또 이 소방관 분들에 대한 이 존경심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